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예술단을 보내는 문제를 먼저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올림픽 전반에 대해 논의하자는 우리 측 제안을 수정해서 제의한 건데요.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 대표단 명단에는 모란봉 악단을 이끄는 현송월이 포함됐습니다. 첫 소식 김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가 실무회담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올림픽 전반이 아니라 예술단 파견 문제만 논의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 접촉을 1월 15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북한은 대표단장을 국장급으로 낮추고 예술공연 인사들로 꾸렸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옛 애인으로 알려진 현송월 모란봉 악단장입니다. 처음으로 중국에서 공연하게 되는데 어떤 심정이세요? 예, 글쎄 공연하게 되면 어떻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현송월은 3년 전 베이징 공연을 앞두고 중국이 김정은 찬양가를 빼라고 요구하자 원수님이 봐주신 작품을 토시 하나 뺄 수 없다며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공연 프로그램이나 장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남북이 협의해야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예술단에 대한 협의를 먼저 하자. 정부는 북한 측 제안을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데 청와대와 관련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다보니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며 초강경 대책을 꺼내든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또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폐쇄과 일관된 방침이라고 밝혔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법무부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법무부와 같은 의견입니다. 법무부 중심으로 해서 그 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300만 명에 달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집단 반발하자 청와대와 부처들은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같은 날 윤영찬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율을 거쳐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섰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어제 법무부 입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F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무부의 안입니다. 아직 그게 조금 더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청와대와 관련 부처들이 초강경 발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인데요. 측근들에게는 매우 억울한 심정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장성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혜랑 기자입니다. MB 집사로 불려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사에 들어섭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 원 이상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습니다. 국정원 사례 같은 거 인정하십니까?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측근들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사이도 좋지 않은데 돈을 받았겠느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소환된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과 김진모 전 민정위 비서관은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공직을 한때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죠. 조사 성실히 잘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진모 전 비서관이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장성명 전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천만 원의 돈 묶음을 건넸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의 태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치부 박민혁 차장과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석 키워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노 트라우마입니다. 네, 두 가지 트라우마, 알 듯 모를 듯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네, 이 첫 번째 노 트라우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트라우마입니다. 이 두 번째는 영어의 노입니다. 트라우마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노 트라우마입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하신 노무현 정부 때의 트라우마,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예, 이 가상화폐 대응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조금은 이상할 정도로 민감하고 다소 속도를 좀 빨리 내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노무현 정부 때의 정책 실패가 작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청와대는 그런 트라우마 없습니다. 노 트라우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에 언급하신 그 노무현 정부 때의 트라우마, 네.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먼저 좀 이해가 되면 이해하는데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첫 번째로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 이어서 대통령 민정수석,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잇따라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특히 민정수석을 할 당시에 바다 이야기라는 사행성 오락이 굉장히 횡행했습니다. 네. 바다 이야기는 일본의 빠칭코 오락을 본떠서 만든 건데요. 네. 이 사행성 오락이라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전국이 도박장이 됐었습니다. 근데 당시 노무현 정부는 초기에는 개입을 안 했습니다. 개입을 안 하다가 이 게임 조작에 따른 피해자가 속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개입은 했지만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부처에서 할 일이었지만 컨트롤하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책적 오류 말고는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이 없다. 이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이 없다.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당시에 이 바다 이야기에 정권 실세들이 연루됐다. 이런 의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금까지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여론조사를 억수로 해요. 야들이 무슨 돈이 이래 많노?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 옛날에 바다 이야기 때 돈 많이 잽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관련자들이 이 사행성 오락을 조장을 해서 뭔가 이득을 취했다는 건데 이것에 대한 어떠한 증거나 결과가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네. 그 최근에 정부 당국자들 입에서도 바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바다 이야기와 가상화폐 구체적으로 뭐가 닮아 있는 겁니까? 일단은 보면은 이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관련된 피해자가 일단은 바다 이야기 같은 경우에 당시에 10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0만 명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요. 혹시 나서는 안 되지만 혹시 사고라도 나면 피해가 굉장히 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규모도 바다 이야기의 한 10배 정도 된다. 이게 법무부가 판단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바다 이야기와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부가 인식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두 가지 다 도박, 투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가상화폐를 왜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인지 조금 이해가 되는데 네네. 이거 말고 경제정책에서 또 다른 트라우마가 하나 더 있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실 텐데 부동산 정책입니다. 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당시 한번 들어보고 얘기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투기는 정말 빠져나갈 데가 없고요. 공급 가격을 직접 통제하도록 됐습니다. 네, 한번 그래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2005년, 2006년에 노무현 정부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내놓습니다. 근데 내놓을 때마다 계속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랐죠. 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어떨까요? 한번 기간은 같지 않지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8.2 대책 이후에 잠깐 떨어졌는데 12, 13 대책 후에는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트라우마가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상화폐를 둘러싼 규제, 그리고 부동산 규제, 이런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의 면면을 보면 네. 어쩌면 이런 트라우마를 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총책임자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이 실무를 하는 장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논란에 지금 중심에 서 있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 노무현 대통령 산하의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 소위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역시 노무현 대통령 국내 언론 정무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정치인 출신입니다. 이건 조금 앞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용주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상근자문위원이고 정치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제 논리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소신과 원칙 아니면 약간 코드가 좀 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부동산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고 가상화폐 규제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박민혁 차장이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린 사람 북한 체육계의 최고위 관계자인 장웅 북한 IOC 위원인데요. 평창올림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실제로 단일팀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황아랑 기자입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논의를 위해 스위스 로잔의 IOC 본부를 방문했던 장웅 위원. 오늘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으로 돌아가던 중 한국이 제안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IOC에서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은 북한이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참가단 규모 역시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매일 만나 식사를 했다고 밝혀 긍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남북은 모레 실무회담을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종 성사된다면 지난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과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이후 27년 만에 남북 단일팀이 탄생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평창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드디어 서울에 입성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정확히 30년 만인데요. 오늘 성화봉송 행사에 이범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88년 서울을 뜨겁게 달궜던 올림픽 성화가 3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 전 감독은 녹슬지 않은 슈팅 동작으로 성화봉송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국보급 센터 서장훈 씨도 성화를 높이 들고 광화문대로를 달렸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고 그래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렇게 같이 성화봉송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좀 평창올림픽에 더 많은 관심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30년 만에 서울로 돌아온 성화 덕분에 국내의 올림픽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도 주자와 함께 뛰며 성화봉송을 응원했습니다. 평창올림픽 화이팅! 거리 행진하는 거 보니까 별로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기분도 좋고 기대감도 생기는데요. 평창 화이팅! It's really beautiful and I think that it's good to promote the Olympics here. 앞으로 나흘간 시민과 연예인, 전현직 스포츠인을 비롯한 600여 명이 성화를 들고 서울 시내를 누빌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범찬입니다.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아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하는데요. 지금 속도로 보면 청와대가 답변을 준비할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을 발표하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규제를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무조건 폐지를 한다, 어떻게 한다는 거는 지금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이후 완만히 증가하다 엊그제 박상기 법무장관이 거래소 폐지를 언급하자 청원 참가자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어제 저녁 12만 명을 넘은 청원 참여자는 오늘 오후 15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루 만에 3만여 명이 늘어난 겁니다. 27일까지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관계부처 장관이나 대통령 수석 보좌관이 답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 답변한 청와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등 모두 4건입니다. 거래소 폐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겨울철 얼음 낚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음의 두께입니다. 겉으로 단단해 보인다고 얼음 낚시를 하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눈으로 쌓인 얼음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안전모를 쓰고 오리발까지 낀 소방대원. 헬기에서 다급하게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얼음 낚시를 하다 물에 빠진 70대 남성을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제대로 얼지 않은 얼음 탓에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저수지. 낚시금지 구역이라고 써놨지만 강태공들은 낚시가 한창입니다. 한눈에 봐도 얼음이 얇아 보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전체적으로 얼음이니까. 얼음 낚시를 하려면 얼음 두께가 최소 15cm는 넘어야 안전합니다. 곳곳에서 쩍쩍 얼음 갈라지는 소리도 들리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낮에 열이 닫으면은 이것도 고체니까 팽창해가지고 숨이 다 안 깨져요. 그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언뜻 봐서 눈밭 같지만 사실은 꽁꽁 얼어붙은 저수지 위에 눈이 쌓인 건데요. 이렇게 눈이 내린 뒤에 얼음 낚시를 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눈이 와서 그 상태로 살짝 녹으면서 또 얼고 또 눈이 와서 조금 살짝 얼고 그러면 이 얼음의 경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15cm 이상이라고 해도 위험할 수가 있고요. 얼음 낚시는 얼음이 불투명한 곳은 최대한 피하고 무리지어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새해를 맞아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요즘 같은 강추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도 몰려드는 등산객들. 아주 코가 베어서 그래. 뭐 안전무장 다 했지 아주. 날씨를 얕보고 얕잡아보고서 왔는데 큰 거 다쳤네요. 적절한 준비 없이 나섰다간 사고를 당하기 쉽습니다. 지난 10일 북한산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한 남성. 통증보다 추위를 호소했습니다. 바람의 영향 그리고 온도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체온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올해 들어 북한산 산악구조대의 출동 건수만 7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체온 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은박 담요와 핫팩 등 방한용품은 출동 시 필수품. 추위를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이 핫팩을 배와 겨드랑이에 넣어 몸의 중심 체온을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한 달간 저체온증 환자 발생 건수는 2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가까이 늘었습니다. 입술이 창백해지는 것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의식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도 저하되고. 환자 상태에 따라 한두 시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빠른 신고와 응급처치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요즘 정말 춥습니다. 저체온증이라는 질환이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문화과학부 이다혜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저체온증이라는 단어 많이 듣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우리 몸의 체온은 보통 36.5도인데요.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신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또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저체온증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별로 보시면요. 35도에 오한이 오고 32도에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맥박과 호흡이 점차 느려지기 시작하면서 28도까지 내려가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날씨가 추울수록 위험성도 커지는데요. 최근 한 달간 저체온증을 포함한 한랭 질환 환자는 2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80%가 저체온증 환자였는데요.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길거리와 집 안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다 보면 방금 설명해 주신 저런 증상들 많이 보게 되는데 저런 증상들이 만약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네, 지난달에 그런 상황을 아주 잘 대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어린 학생들이 저체온증을 응급처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길거리에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자신들이 입고 있던 패딩을 덮어서 응급처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119에 빠르게 신고를 한 건데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약한 저체온증이라면 따뜻한 물이나 음식 섭취가 도움이 되지만 의식이 떨어진 경우라면 기도가 막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사전에 저체온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추위에 노출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은데요. 밖에 나갈 때 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한 의류를 꼼꼼히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이 상체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우리 몸의 열 손실은 최대 80%가 머리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자와 귀마개, 또 목도리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면 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 바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노약자나 특정 질환이 있는 환자들인데요. 전문가들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상업에서 체온을 조절을 하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다든지 내부비계 계통 이상이 있는 분들, 아니면 뇌종양, 뇌 수술하셨던 분들, 폐혈증 이런 질환으로 인한 저체온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체온을 높인다고 술을 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한두 시간은 열이 올라서 효과가 있지만 이후 급격히 체온이 떨어져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네, 저체온증을 예방하려면 모자를 써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음주를 삼가야 한다는 점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다혜 기자였습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민주화 운동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사망 30일 하루 앞둔 오늘 경찰에 연행됐던 바로 그 자리에 박종철 열사를 기리는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신림동 녹두거리 주민들은 1987년 당시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문은 봉쇄를 하니까 담 넘어서 이 산으로 와가지고 애들이 막 물밀듯이 왔었어, 그 데모. 하지만 그해 1월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될 당시 박종철 열사의 행방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뒷집에서 살았다고. 나중에서 알게 됐지. 신문 보도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 31년 전 박 열사의 신림동 하숙집은 5층 규모의 연립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의 물고문으로 숨진 그가 생전에 걸었던 길도 31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박종철 거리로 조성됐습니다. 박종철 열사가 살았던 하숙집에서 걸어 나오면 1987년 이 당시 박 열사가 대학 동기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외쳤던 녹두거리가 나옵니다. 하숙집 맞은편에는 박 열사를 기억하는 기념 동판과 함께 이쪽으로 보시면 대학 시절 기타를 치는 박종철 열사의 모습도 벽화로 그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수뇌부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권경찰을 거듭나기 위해서. 아울러 이 청장은 현재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정확히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최대 격전지는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입니다.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는 지방선거에서 핵심 전략 지역으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세 곳 모두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서울을 지키면서 경기와 인천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9석인데 9 플러스 알파로 안정적인 현상 유지 이상의 승리를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수도권 싹쓸이를 막는 게 1차 목표입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를 지키고 서울시장을 거머쥐기 위한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심이 우리 쪽으로 올 것이고. 정치권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이유는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거주해 정치적 영향력이 크고 승리하게 되면 전국 주도권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에서는 수도권 세석을 얻어야 하지만 의미 있는 승리가 될 것 같고요. 야당에서는 한 석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대여 공세를 할 수 없는 그런 동력을 잃는 그런. 여의도 정치권은 의원들의 탈당과 세판 짜기 등 지방선거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한국 스켈레톤의 간판 윤성빈의 기세가 꺾일 줄 모릅니다. 월드컵에서 또다시 세계 챔피언이 됐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스켈레톤을 시작해 이제 6년밖에 안 됐는데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가장 확실한 금메달 후보가 됐습니다. 유재영 기자입니다. 아이언맨 같은 헬멧을 쓴 윤성빈이 힘차게 스타트를 합니다. 가장 빠른 스타트 기록. 장내 아나운서도 놀라 환호를 지릅니다. 윤성빈이 스켈레톤 7차 월드컵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최대 가속 구간에서도 실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올 시즌 5번째 우승, 세계 1위 자리도 굳건히 지켰습니다. 1, 2차 합계 2분 14초 77을 기록한 윤성빈은 2위 융크 악셀을 0.87초 차로 앞섰습니다. 스켈레톤의 황제 두크루스는 1초 이상 윤성빈에게 뒤졌습니다. 100분의 1초 차로 순위가 갈리는 스켈레톤에서 좀처럼 나오기 어려운 기록 차이입니다. 융크는 윤성빈의 감탄에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트랙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압도적인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윤성빈은 쇼트트랙보다 더 확실한 금메달 후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 세계 바둑계를 호령하는 이세돌 구단과 중국의 커제 구단이 오늘 제주에서 만났습니다. 두 기사 모두 인공지능 알파고에 패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인간계 진짜 고수가 누구인지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이세돌이 패배한 거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지 않나. 알파고에 나란히 승잔을 마셨던 이세돌 구단과 중국의 커제 구단이 제주에서 만났습니다. 알파고와 대국 이후 첫 대결이었습니다. 역대 전적에서 3승 10패로 크게 밀린 이세돌 구단은 시작 전부터 의지를 다졌습니다. 많은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치열한 두뇌 싸움이 펼쳐진 단판 승부. 두 기사 모두 실험적인 수를 두며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이 구단은 중반 이후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특유의 흔들기로 전세를 뒤집어 결국 한 집반 차이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조금씩 가판하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오늘처럼 그렇게 커제구단 양보해줄 수 然后觉得就是离前辈的这个，我不知道能不能翻译，就是讲功嘛，就是对，就是非常。 인간계의 바둑 고수임을 확인한 이세돌 구단은 상금 3천만 원의 주인공도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경찰의 관리부실 때문에 핵심 증거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 점심 식사 도중 한 남자아이가 고개를 확 돌립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입에 음식을 가져가자 먹기 싫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교사는 식판으로 22개월 된 아이를 툭 칩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이용해 음식을 억지로 먹입니다. 이후 이 아이는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아이의 어머니는 지난해 9월 이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유치원 교사 입장에서 봐더라도
이거는 정말 아동학대 혐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경찰은 곧바로 어린이집 CCTV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작 보관 중이던 영상 대부분이 지워진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자동 삭제되는 CCTV 기능을 미리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도 그냥 경찰이 CCTV가 어린이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찰에 있는데 그것도 관리도 못하고. 경찰은 이와 관련해 영상 내용을 기록해놨다며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교사는 훈육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교사는 채널A와 통화해서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오늘 사건 파일은 경기도 용인에서 일어난 일가족 살인사건 관련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재혼한 어머니와 계부 그리고 이부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모 씨.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그제 다시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오늘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자연스레 경찰서를 나서는 김 씨를 향해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아내와 공모에 따른 증거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부인하시나요? 현재 신경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이런 김 씨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계획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제가 뒤쪽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이유, 보시는 것처럼 태블릿 PC 때문입니다. 경찰은 뉴질랜드 도피 6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김 씨의 아내 정모 씨가 가지고 온 이 태블릿 PC를 압수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 PC의 실제 사용자, 바로 피의자 김 씨였고, 김 씨가 범행 하루 이틀 전 검색한 단어가 발견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범죄인 인도 조약, 그리고 범죄 방법이나 아니면 도피 방법 등 관련된 내용들이 발견된 것이죠. 또 이 아내 정 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범행을 연상시키는 듯한, 연습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이런 진술을 한 점 역시 경찰이 김 씨의 우발적 범행이란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오늘 주말이었죠. 이 주말에 서울역으로 걸려온 한 통의 협박 전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영상 한번 보실까요? 경찰이 수색견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 오후 서울역의 모습입니다. 대전에 있는 코레일 본사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내용은 서울역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 특공대와 이 타격대, 소방대원까지 1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출동해 서울역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협박 전화에 특이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뭐였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 목소리 아니고 비행 목소리가 아니에요. 여성의 목소리로 협박 전화가 왔는데 알고 보니 기계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발물 협박 전화 또 있었습니다. 뒤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 서울역에 폭발 협박 전화가 오기 10분 전에 이 근처에 있는 호텔에도 이 폭발 협박 전화가 또 걸려왔던 것입니다. 역시 여성의 목소리로 된 기계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10분 간격으로 접수된 폭발물 협박 전화, 이 동일 인물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인물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 협정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농민을 위해 싸우겠다고 나섰는데요. 때마쳐 미국의 농무부는 해외 농산물 시장 개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파고가 우리 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박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흔들며 에어포스 원을 내려오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현재 대통령이 26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최대 농민단체인 전미농장연합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온 겁니다.
이탈 조짐을 보이는 농민 지지층 달래기 행보입니다. You're forgotten, no more. We're fighting for our farmers. 대통령의 지원 약속에 7,400여 명의 참석자들은 USA를 연호하며 기립박수를 칩니다. 제조업에 비해 홀대받고 있다는 농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초고속 인터넷망 투자 등의 지원을 약속했고 시장 개방 압력도 강력 시사했습니다. To level the playing field for our great American exporters, our farmers and ranchers, as well as our manufacturers, we're reviewing all of our trade agreements to make sure that they are fair and reciprocal. 농무부는 농촌부흥보고서를 발표하고 FTA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농산물 관세 장벽에 대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농심 달래기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시장 개방 공세를 강화할 경우 교역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박용입니다. 13억 중국인들의 마음을 울린 이 한 장의 사진. 하얀 눈으로 머리가 뒤덮인 눈송이 소년인데요. 이 소년의 딱한 사연이 전해지면서 온정의 손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동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머리카락마다 눈이 얼어붙어 눈송이 모양이 됐습니다. 강추위와 칼바람 때문에 작은 두 손도 퉁퉁 부었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은 중국 윈난성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소년은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한파 속에 매일 4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등교했습니다. 시골에서 할머니 누나와 함께 지내는 소년은 한겨울에도 외투조차 사입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형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사진 한 장이 SNS를 통해 중국 전역에 퍼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지에서 난방기구와 성금이 쇄도했고 타지에서 농민공으로 일하며 돈을 벌던 아버지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5천만 원 넘게 거친 성금을 마을에 전달해 가난한 아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만 원에 4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이렇게 수입 맥주를 팔고 있는데요. 올해는 수입 맥주에 붙는 관세가 완전히 사라져 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맥주캔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맥주와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수입 맥주들. 500종류에 달하는 다양한 맥주들이 애주가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나라 맥주는 조금 약간 순한 편이고 수입 맥주는 약간 그 쌉쌀한 맛이 있어서 수입 맥주가 좀 질이 훨씬 좋고 어떤 청량감이 훨씬 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 맥주 시장에서 수입산 비중은 10% 정도지만 마트나 편의점에서 팔리는 가정용 2개 중 1개는 수입 맥주입니다. 수입사들은 출고가를 더욱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 원에 4캔씩 판매하는 전략이 5캔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미국 맥주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오는 7월 유럽 맥주에 붙는 관세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관세 부분 때문에 가격 조정 요인이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게 기대가 높아지면 소비자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4월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수제 맥주 판매도 허용되면서 맥주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민지입니다. 오늘 낮부터 추위도 누그러들었고 요 며칠 내리던 눈과 비가 그치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했습니다. 내일 비나 눈 소식은 없고요. 맑은 하늘 보이다가 오후부터 구름만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4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그 밖에 강릉은 영하 3도, 대전과 대구는 영하 6도로 평년 기온을 웃도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5도, 강릉이 8도, 전주는 6도로 모두 영상권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이었죠.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내일 낮까지는 오늘만큼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서와 충북, 전북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메마른 대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 해안에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다음 주 중후반까지는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당분간은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